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벌써 15주기가 됐습니다. 어제 추도식 있었고요. 네, 여야 인사들이 총 집결을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여권에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왔고요. 또 한덕수 총리,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런 인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서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자리가 자리다만큼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는 했는데 각자 처한 상황에 중요한 걸 좀 연결해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여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과 이재명 당대표가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 각도가 좀 달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정신을 뭐 소위 말하는 당원 중심주의하고 좀 연결해서 해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지지하고 또 비판했던 세력이 소위 예전에 깨시민이라고 해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의 줄임말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이 깨시민을 당원들하고 좀 연결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현장에서 인터뷰도 했는데 일단 글을 썼을 때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갔던 그 노 전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그 길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때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합의를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지만 안 될 때는 다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도 덧붙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야당이 의석수도 많고 또 뭐 지지율도 좀 높고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유리하게 해석을 한 걸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반면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이런 표현 썼어요. 대화 상생, 여야 협치로 노무현 정신을 해석을 했고요. 같이 손잡고 나라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두 대표의 행보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추도식 마친 다음에 부산으로 갔는데 여기서 당원권 강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탈락하면서 당원들의 불만이 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황우여 위원장은 추경호 원내대표랑 같이 평산마을로 이동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예방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그 여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건도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나요? 이것도 이제 협치의 그런 그 의미를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되는 장면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김경수 전 지사가 같이 모였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서재에서 따로 환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혁신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까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성과를 빨리 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지금 민주당하고 혁신당의 관계가 총선 전에는 좀 우군이었는데 총선 후에는 경쟁 구도도 있고 또 견제 구도도 좀 있잖아요. 미묘한 긴장 관계가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고 특히 이 발언을 조국 대표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도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또 주목되는 지점은 친노 친문 인사들이 많이 왔는데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뭐 김경수 전 지사는 그냥 저는 지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고요. 예. 임종석 전 실장은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당 대표들 모여 있는 자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자리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정세균 전 총리나 전해철 의원도 이런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질문할 일도 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또 없었던 거죠. 그래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좀 굉장히 2018년 추도식이랑 좀 대비가 되던데 왜 2018년이냐면 제가 그때 한번 갔었었거든요. 네네. 취재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김경수 전 지사가 완전히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김경수 대통령을 계속 외쳐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말을 좀 녹음하려고 이렇게 했다 보면은 시끄러워서 안 들릴 정도였었어요. 기자들도 다 김경수 전 지사 쪽으로 따라다녔고요. 따라다니는 네, 수- 어떤 맞아요, 발언을 하는지 맞아요. 계속 주목을 하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민주당의 주류 교체가 좀 이뤄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또 추도식에서 연출이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추도식 정치권이 다 모였고 뭐 그런 만큼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어요? 과거에는 이제 보수 정당 쪽에서 이런 추도식에 좀 참여를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좀 참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서거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검찰 수사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이었고 그때 좀 원한 같은 게 좀 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정당에서 조금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근데 네. 그게 조금 많이 옅어졌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한다. 노무현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걸 놓고 이제 보고 싶은 부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예. 노무현 대통령만큼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 본인의 정치 철학이 조금 스펙트럼도 넓고 뭐 이런 분이 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하면은 일단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그렇죠. 도전했던 뭐 이제 기득권 타파, 바보 노무현의 이미지도 있고 이 기득권 타파에는 사실은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언론 개혁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노무현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펙트럼 중에 조국 예. 대표는 그쪽을 받고 예. 그러니까 조국 대표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워딩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민주당의 교범처럼 남아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는 깨어있는 조직의 시민의 조직된 힘 이게 당원들이 이들이다라고 하면서 당원권 강화도 얘기를 하고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따르겠다 주류의 말로 따르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한 거고 이 대표는 그 포인트를 본 그리고 거고 황운여 대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특히 검사와의 대화를 할 정도로 이제 토론 문화를 즐겨하고 뭐 참모들하고 격의 없이 토론을 다 하고 뭐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도 하고 뭐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 타협, 상생 뭐 이런 거를 또 항상 강조했으니 황운여 대표는 또 이제 그거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협치 쪽을 본 거고.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장 가져갔으니 법사위원장 내놔라 쉽게 얘기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눈에 띄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서재에서 회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내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소속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제 후임 대표고 네. 조국 대표는 마음의 빚을 가장 많이 진 사람이고 김경수 지사는 가장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야권이 좀 뭉쳐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어제 추도식 이모저모 좀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이재명 연금 개혁 제안.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깜짝 제안을 한 건데 21대 국회가 이번 주면 끝나잖아요. 이번 네.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국민연금 지금 이제 합의 직전까지 가서 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거 한번 넘어보자. 영수회담을 요청한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안 받을 테니까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그리고 이 문제 논의하기 위해선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이 대표 제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배경부터 짚어보면은요. 이 연금 개혁할 때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숫자를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보험료율,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낼 거냐 이거고요. 현재 9%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받을 거냐 이거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40%예요. 지금 연금 개혁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상태로 가면 돈 낼 사람은 적고 받을 사람은 많으니까 그렇죠. 결국 고갈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을 내는 돈을 9%에서 13% 올리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동의가 돼 있어요. 내는 돈 13%. 여기까지는 동의가 됐고.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 대체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은 기본적으로 보장 성격이 더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여당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이 올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 숫자 차이 가지고 계속 이제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렬이 됐던 거고요. 이게 한번 결렬이 지난 이제 이번 달 초에 결렬이 됐는데 이 대표가 어제 갑자기 제안을 한 거는 민주당이 원래 소득 대체율을 50% 제안했는데 네. 이거 45%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은 윤석열 정부안을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수용을 할 테니까 이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당에서 이게 그게 아니다. 완전히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간사가 유경준 의원인데 네.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기가 차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이 유경준 의원의 말은 이 45% 안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고 민주당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안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배준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 또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라는 제안, 어제 제안은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분위기는 어때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여당에서도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진 않았지만 입장을 들어보면은 네. 이런 얘기예요. 여야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역대 정부 최초로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라는 거니까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좀 우회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친 걸로 보이고요. 그 윤 대통령이 지난 9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때도 네. 연금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얘기 요약해 보면은 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를 하지만 21대에서 급하게 하지 말고 22대에서 하자. 그리고 22대 때 반드시 할 거고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은 진실 공방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실제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정부안이 45%가 맞느냐 이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이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 이것도 논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간 상황을 간단하게만 짚어보면은 공론화위원회에서 50%로 예의가 됐고, 그 다음에 여당 43, 야당 45로 막판까지 조율을 하다가 안 돼서 결렬이 된 다음에 결렬 이후에 여당에서 44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1% 차이까지 좁혀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대통령실 답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정확하게는.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정도의 분위기? 입장이에요. 여야 합의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 차이면은 뭐 이거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또 제가 인터뷰를 두루 많이 했잖아요. 네. 국민연금 전문가들과도 많이 했는데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 여든 야든 주장하는 그거 두 개 다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 안 가서 또 바닥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맥락이 굉장히 복잡한데 좀 더 짧게, 그러니까 뭐 박선봉 기자가 잘 요약을 했는데 더 짧게 좀 요약을 하면은, 이 정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하겠다. 특히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안 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게 이제 성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2023년 10월 31일에 연금 개혁 정부안 24개를 국회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연금 개혁을 하겠다, 뭐 노동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24가지 안을 국회에 가서 자, 제가 국회를 존중할 테니까 여러분이 논의해 보십시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하니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론 조사를 한 거예요. 시민 500명 불러다가 공론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는 그 보험료율은 9%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40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두 가지 안이 이제 결론 났는데 하나는 9를 12%로 올리고, 그러니까 네. 돈을 더 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40을 40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9를 13으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50으로 올리는 거 하나. 근데 이제 13으로 올리고 50으로 올리는 거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더 공론화위에서는 공론화위에서는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또 정부 여당에서 난색을 표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론화위원회는 왜 한 건가요? 그러면? 근데 그 공론화위원회도요,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았어요. 이거를 여론조사 비슷하게 뭐 공론화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정하는 게 맞아? 무조건 많이 주는 쪽으로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긴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예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가 주도해서 하든지 그러면, 아니면은 예, 공론화위원회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예. 여당이 아니면 정부가 해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좀 그러니까 넛지라고 이거를 뭐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그 방향성을 좀 주던지. 그런데 나온 걸 보고 또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럴 지금 거면 공론화위는 왜 돌렸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이 와중에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민주당은 13% 50% 소득 대체율을 하자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이게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소득 대체율을 50에서 45로 낮췄으니까 우리는 5% 포인트나 낮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예 이거를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43이었다가 44로 우리가 양보한 거다라고, 이것도 아전인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이번에 하고 영원히 연금 개혁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라도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이 오히려 22대로 일단 넘기자라는 분위기예요. 주호영 위원장은 이미 이건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금 개혁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하다. 뭐 전체가 다 무책임한데 특히 저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좀 더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어쨌든
일단은 그럼 숫자 합의하고 음.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라는 건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것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22대로 넘기자는 건데 그러면 지방선거 다가오고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양보를 해서라도 좀 내는 게 맞다. 결과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갈래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김준일 평론가처럼 이게 완벽하진 않아. 이게 정말 영원히 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까지 합의가 된 마당에는 좀 결실을 맺고 몇 년 뒤에 다시 얘기하더라도 일단 여기까지라도 좀 해놓자 하는 쪽과 하는 김에 여기까지 온 김에 구조개혁까지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영원한 영원히 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부딪히고 있는 건데 근데 일단은 그래도 여기서 고리를 만들어야 더 고갈되는 건 좀 막지 않겠어? 요런 이야기가 지금 야권에선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2대로 넘어가면 구조개혁 됩니까 그러면? 또 지방선거 똑같아요.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 논의 구조가.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뭐 하나 네. 좀 짚어볼 만한 예, 거는 예. 여태까지 연금제도가 있은 다음에 개혁을 한 적이 2번이 있었는데 다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그런 과정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 얘기는 내는 돈을 높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야가 싸우는 포인트가 소득 대체율 가지고 싸우는데 보험료율은 그래도 올리는 걸로 합의를 했잖아요. 예. 이걸 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싸우는 이게 의미가 있느냐 1% 포인트. 연금특위 국회 연금특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냥 43%든 45%든 고갈 시점이 2064년이냐 2063년이냐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왜 합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는 약간 줄다리기 싸움 같은 그런 의미도 좀 보입니다. 다 이게 풀리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으로 들어가면 지금 출산율 너무나 떨어지고 저출생 문제 심각한 여기서부터잖아요. 네. 예, 젊은 층의 숫자는 줄어들고 고령층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 지금 챙기고 가야 하는 근본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고요, 여러분. 하여튼 영수회담 제안이 됐습니다만 여기서 성사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 여기까지 맞습니다. 뉴스 전해드리고 세 번째로 부지런히 넘어가죠. 동남아 폭염 한국에. 벌써 여름 날씨 같은데 이 올 여름이 대단할 거라는 예보가 나왔어요. 네, 어제 기상청이 발표를 했는데 올 여름은 더 덥고 또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6월에는 더 더울 거고 7, 8월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릴 거라 그래요. 전반적으로는 다 더울 거고요. 예.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아시아 지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이 되는데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이미 폭염이었고 5월에는 가뭄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인도 델리는 좀 무서울 정도던데 지난주부터 47도가 넘었거든요. 47도요? 네, 그래서 거리에 사람이 없고 뭐 장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지금 올해 바닷물 온도가 관측사상 가장 높다라고 하거든요. 동남아시아 바다가 굉장히 뜨겁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마치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올라와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데펴진 공기가 한반도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가 뜨거워지는 같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김준일 평론가. 진짜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뉴스는 끝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기후 학자들 예. 이제 얘기가 바닷물의 온도가 너무 예상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이것도 1도에서 뭐 3도씨까지 오르는 게 이제 관측이 되니 최근에 이제 막 더워지고 있는 게 그 영향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특히 이제 인도양 쪽하고 대서양 쪽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그쪽에서 수증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남동풍에 더운 바람이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고 얼마 전에는 대관령에 눈도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춥다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보도가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기후 소송이 걸려 있어요. 예. 5월 21일에 2차 변론을 했고 아마 9월쯤에 이게 결론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2030년까지 탄소를 40%를 감축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탄소 이제 감축 기본 계획인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안이하다. 그리고 미래 세대한테 이거를 다 짐을 떠넘기는 거다. 이거 약간 연금개혁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소송이 걸렸어요. 이거 4건이 있었는데 그걸 병합해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우리가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되고요. 정부는 더 센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탄소 배출에 대해서 말로는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딱히 진척되는 게 없고 특히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서 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에도 영향을 마치 끼칠 텐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후의 문제, 이상 기후, 지구 온난화 요 문제 때문에 최근 발생한 게 여러분 그 싱가포르 항공의 난기류 추락 사건 기억나시죠? 네. 네. 난기류가 발생해가지고 비행기가 순식간에 1,600m 하강한 거예요. 한 명이 사망했어요. 승객 한 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게 다쳤는데 이것도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 기후 네. 문제 때문일 거라는 이 지금 전문가들의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맑은 오늘 하늘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2부에 요거 인터뷰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 좀 같이 듣고 판단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